영상 내 등장하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상상력을 바탕으로 집필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단체는 모두 허구이며 드라마적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체육관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이 뿜어내는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관중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가족들은 두 손을 모아 쥐고 동료들은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숨죽여 경기를 지켜봤다. 코트 옆 벤치에 앉은 코치진의 손끝에서는 볼펜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메모지 위로 전술과 숫자들이 난무했다. 선수 대기석에서는 긴장이 공기처럼 흘렀다. 어떤 이는 유니폼 깃을 몇 번이고 매만졌고 어떤 이는 허벅지를 두드리며 근육을 풀었다. 스트레칭을 하는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심장은 북처럼 요동쳤다.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마지막 결승전이었다. 하상별 선수. 호명이 울려 퍼지는 순간 체육관의 공기가 멈췄다. 대기석 끝자리에서 한 청년이 천천히 일어섰다. 25. 신인.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코트 중앙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동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하상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며 걸었다.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났다. 코트 반대편에서는 이미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송필재 선수. 32. 현 국가대표 3년 연속 챔피언. 그의 이름만으로도 신인들은 주눅이 들었다. 어깨는 넓었고 서 있는 자세만으로도 위압감이 흘렀다. 송필재는 팔을 천천히 돌리며 관절을 풀었다. 그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심사위원 3명이 심판석에 자리를 잡았다. 타이머가 리셋됐다. 빨간색 디지털 숫자가 3시를 가리켰다. 차렷! 주심의 목소리가 울렸다. 두 선수가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상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송필재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 호각 소리가 터지는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송필재가 먼저 왼발을 내디디며 거리를 좁혔다. 발끝이 매트를 찍는 소리가 묵직했다. 상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반보 앞으로 나가며 상체를 낮췄다. 송필재의 앞차기가 허공을 갈랐다. 상별은 몸을 비틀어 피하며 동시에 옆차기로 반격했다. 발등이 송필재의 옆구리를 스쳤다. 관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좋아. 집중해! 코치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송필재는 표정을 굳혔다. 이번엔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발을 크게 디디며 돌려차기를 날렸다.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 상별은 두 팔로 막아냈지만 충격에 두 발이 뒤로 밀렸다. 팔뚝이 저렸다. 송필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연타로 들어왔다.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공격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상별은 맞고 피하고 또 막았다. 숨이 거칠어졌다. 등에서 땀이 흘렀다. 이대로는 안 돼. 상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송필재가 다시 돌려차기를 날리는 순간 상별은 몸을 낮추며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송필재의 축이 흔들렸다. 상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뒤축으로 송필재의 무릎 뒤를 걷어차며 동시에 상체를 밀었다. 송필재가 매트에 무릎을 짚었다. 한 점! 추심의 손이 올라갔다. 관중석이 들썩였다. 상별아. 그래! 그거야! 하지만 상별은 기뻐하지 않았다. 숨을 고르며 다시 자세를 잡았다. 송필재는 천천히 일어나 목을 좌우로 꺾었다. 이번엔 그의 눈빛이 달랐다. 여유가 사라졌다. 다시 시작 신호가 울렸다. 이번엔 송필재가 먼저 공격했다. 속도가 달랐다. 아까보다 빠르고 무겁고 날카로웠다. 상별은 방어에 집중했다. 팔, 다리, 몸통. 온몸이 하나의 방패가 됐다. 하지만 송필재의 발차기가 상별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상별의 몸이 휘청였다. 한 점! 1대1 동점. 타이머는 1분 30초를 가리켰다. 상별은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숨이 거칠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관중석의 함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송필재만 보였다. 집중해 집중.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머리를 스쳤다. 상별아,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어린 시절 마당에서 택견을 배우던 때 아버지 하기덕은 바람에 몸을 맡기며 말했다. 싸움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상대의 힘을 빌려 쓰는 거야. 흐름을 읽어라. 그러면 이긴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태견이 아니라 태권도를 하고 싶어요. 택견이나 태권이나 한 뿌리야. 근본은 같아.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기억해라. 뿌리를 잊으면 나무는 쓰러진다. 상별은 눈을 떴다. 흐름을 읽어라. 송필재가 다시 돌려차기를 날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상별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발차기의 궤적 안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송필재의 다리가 허공을 휘저었다. 균형이 무너졌다. 상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택견의 발질 기법을 섞어 낮게 깔며 송필재의 축을 무너뜨렸다. 송필재가 완전히 넘어졌다. 2점. 추심에 손이 높이 올라갔다. 체육관이 들끓었다. 이겼다. 상별이다.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3전 2승제. 첫 경기 상별의 승리. 두 번째 경기는 송필재가 가져갔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송필재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어렸다. 땀이 턱을 타고 떨어졌다. 그는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상별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타이머는 30초를 가리켰다. 마지막 공방이 시작됐다. 송필재가 필사적으로 공격했다. 차기, 찌르기, 막기.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다. 상별은 그 공격을 받아내며 틈을 찾았다. 15초, 10초. 송필재가 마지막 돌려차기를 날렸다. 상별은 몸을 숙이며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뒤꿈치로 송필재의 가슴을 찍었다. 3점. 종료 호각이 울렸다. 하상별 선수 승리. 순간 체육관은 폭발했다. 환호와 탄성, 눈물과 함성이 뒤섞였다.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다. 동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소리쳤다. 코치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상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손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해냈다. 송필재는 고개를 숙인 채 매트를 응시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상별은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송필재는 상별을 노려보다 그의 손을 쳐냈다. 상별은 고개를 한번 숙이고 뒤돌아섰다. 하상별, 신인,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후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시합이 끝난 후 복도에서 송필재와 마주쳤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는 폼으로 보아 상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상별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대표를 하고 은퇴하려고 했는데 내 놈이 다 망쳤어. 내가 그렇게 져달라고 애원했는데 너는 끝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 결과가 어떤 건지 곧 알게 될 거야. 상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얼마 전 그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상별을 찾아와 양보해달라고 간절히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것은 승부다. 인생을 걸고 하는 승부. 상별은 말했다. 선배님, 이건 그냥 승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포츠맨이고요. 상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는 보았다. 이를 갈며 자신을 노려보는 필재의 눈빛을. 그 안에 담긴 건 분노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어두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상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국가대표 됐어요. 수고했다. 딸깍. 전화가 끊겼다. 하기덕, 택견 전통문화 계승자. 그는 외아들에게 500년 맥을 이어온 택견을 물려주고 싶었다. 매서운 겨울날에도 뜨거운 여름날에도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품밟기를 가르쳤다. 상별아, 택견은 춤이다. 상대를 제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하지만 어린 상별의 눈에 비친 세상은 달랐다.
올림픽 중계를 보며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을 보며 그는 꿈꿨다. 화려한 조명 아래 환호하는 관중들 앞에 서는 자신을. 아버지, 저는 태권도를 하고 싶어요. 그날 아버지의 얼굴을 상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실망도 분노도 아닌 깊은 슬픔이었다. 그래, 내 길을 가거라. 그 후로 5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다. 국가대표 발표 후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상별은 혼자 야간 훈련을 하고 있었다. 어둠 속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만이 훈련장을 메웠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다리를 걸었다. 상별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지만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였다.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사방에서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발길질, 주먹질. 상별은 태권과 태권도로 단련된 몸으로 반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기습을 당해 쓰러진 상태에서 그것도 6명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다. 이 자식, 가만히 안 있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옆구리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꽂혔다. 시야가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사람의 시계였다. 필재가 차고 있던 아버지에게 받았다며 자랑하던 그 금시계. 필재, 의식이 끊겼다. 하상별 선수가 지역 조폭들과 어울리다 보복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상별은 뉴스를 보며 경악했다. 갈비뼈 세대 골절, 뇌진탕, 왼쪽 무릎 인대 파열.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쏟아지는 거짓말들이었다. 증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상별 선수가 조폭들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말도 안 돼. 저는 그날 훈련을. 증거 있나? 규율위원회의 냉랭한 질문. CCTV는 묘하게도 고장나 있었고 목격자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별이 조폭과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하상별 선수, 당신은 대한민국 태권도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누명입니다. 제대로 조사를 해주십시오. 영구 제명 처분을 내립니다. 망치 소리가 상별의 인생을 두 동강냈다. 코치 김성민은 항의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고위 관계자가 그를 복도로 불러냈다. 김 코치, 당신도 밥벌이 해야지. 입 닫고 있어. 이건 위에서 내려온 거야. 위에서요? 필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재단 이사야. 알아서 처신 잘하라고. 김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상별아, 병실을 찾아온 친구 태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안하다. 나 겁쟁이라서. 무슨 소리야? 그날 밤 나 다 봤어. 필재가 검은 승합차에서 내리는 거. 체육관 뒤편에서. 문득 필재의 손목에 찬 금시계가 떠올랐다. 그를 공격했던 사람 중 한 명이 그것과 똑같은 금시계를 차고 있었다. 상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무서웠어. 필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내가 증언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태수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말이야. 필재 혼자가 아니었어. 뒤에 정장 입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깡패들에게 돈다발을 나눠주는 것도 봤어. 증거는? 없어. 다 없앴어. 완벽하게. 상별은 이를 악물었다. 필재. 그리고 그 뒤의 거대한 세력.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범죄였다. 퇴원 후 상별은 필재를 찾아갔다. 훈련장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는 필재. 그는 상별을 보자 비웃었다. 오, 우리 전 국가대표님 어쩐 일이야? 나와. 뭐? 나오라고. 남자답게 정정당당하게 붙자. 필재는 피식 웃었다. 정정당당? 웃기네. 세상에 정정당당한 건 없어. 있는 건 이기는 놈과 지는 놈뿐이야. 비겁한 새끼. 필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두 사람은 훈련장 뒤편 가로등 하나 없는 공터로 갔다. 달빛만이 두 남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필재가 도복띠를 조이며 말했다. 시합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 규칙은 없어.
상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았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시작하자. 필재가 먼저 움직였다. 앞차기. 태권도 기본기의 정석. 빠르고 강력했다. 하지만 상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상별의 몸이 옆으로 흘러갔다. 마치 물처럼. 필재의 발끝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다. 뭐야? 필재가 놀란 사이 상별의 손이 그의 팔을 스쳤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필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방금 스친 손이 만약 제대로 들어왔다면 팔이 부러졌을 것이다. 태견을 할 줄 알아? 상별이 낮게 말했다. 내 태권도의 근원은 태견이야. 필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그럼 확실하게 부숴주지. 필재가 거리를 좁혔다. 연속 주먹. 왼쪽, 오른쪽, 왼쪽. 상별의 팔이 움직였다. 막는 게 아니었다. 흘리는 것이었다. 품밟기.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본 중의 기본. 발을 교차하며 중심을 이동시키는 태견의 핵심 보법. 상별의 상체가 좌우로 흔들리며 필재의 주먹들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해냈다. 필재가 돌려차기를 날렸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하지만 상별은 그 회전의 중심으로 파고들었다. 필재의 눈이 커졌다. 태견의 기본 전략. 상대의 힘이 가장 약한 중심부로 파고들기. 상별의 손바닥이 필재의 옆구리를 스쳤다. 밀어내기. 태견의 기본 수. 필재의 몸이 균형을 잃으며 휘청거렸다. 그 순간 상별의 다리가 휘어져 올라왔다. 활갯짓. 태견 특유의 원을 그리는 발차기다. 필재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다. 이 자식이. 분노한 필재가 무작정 달려들었다. 주먹과 발이 난무했다. 처음 몇 발은 상별의 몸에 박혔다. 갈비뼈에 둔탁한 통증이 퍼졌다. 어깨가 쑤셨다. 하지만 이 정도로? 상별의 눈빛이 변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둠 속에서 쏟아진 주먹들, 발길질, 그리고 무너진 꿈. 분노가 폭발했다. 으악! 상별의 몸이 회오리처럼 돌았다. 태견의 품밟기는 춤이다. 하지만 그 춤이 분노와 만나면 폭풍이 된다. 활갯짓으로 필재의 몸통을 가격하고 곧바로 반대편 다리로 무릎을 쳤다. 필재의 몸이 흔들렸다. 하지만 상별은 멈추지 않았다.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먼지가 일었다. 품밟기의 리듬.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 리듬에 맞춰 주먹과 발이 쏟아졌다. 손바닥으로 밀고 발로 걸고 어깨로 받고 다시 밀었다. 태견은 모든 신체 부위가 무기다. 필재는 방어조차 할 수 없었다. 태권도는 직선이다. 하지만 태견은 곡선이다. 필재가 막으려는 곳에 상별의 공격은 없었다. 항상 예상 밖의 각도에서 예상 밖의 타이밍에 들어왔다. 상별의 발이 필재의 무릎 뒤를 걸었다. 필재의 중심이 무너졌다. 그 순간 상별의 손바닥이 필재의 가슴을 정확히 밀어냈다. 필재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땅에 처박혔다. 등뼈에 충격이 전해졌다. 하지만 상별은 끝내지 않았다. 필재가 일어나려는 순간 상별의 발이 그의 옆구리를 찍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 필재가 비명을 질렀다. 이게. 상별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당한 거야? 또 한 번의 발차기. 이번엔 반대편 옆구리. 그만해. 그만. 상별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너희들이 날 무너뜨릴 때 그만두었어? 거짓말을 퍼뜨릴 때 멈췄어? 활갯짓이 필재의 턱을 다시 강타했다. 턱뼈에 금이 갔다. 필재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했다. 코에서도 피가 쏟아졌다. 코뼈가 함몰된 것이다. 상별은 그 위에 서서 내려다봤다. 다음에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음엔 죽인다. 필재의 눈에 공포가 가득 찼다. 상별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상별은 돌아섰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폭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괴물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뒤에서 필재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죽여버릴 거야. 상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피고인 하상별,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초범임으로 3년간 집행유예를 명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상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양옆의 법정 경위가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다. 집행유예,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뜻. 하지만 전과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방청석에서 필재의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 퇴정하셔도 됩니다. 판사의 말에 상별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왔다. 복도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하상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상별이 돌아봤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사내. 명함에는 충무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누구십니까? 필재 아버님의 변호사입니다. 박재현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상별은 그 손을 쳐다만 봤다. 악수는 안 하시겠다고요? 박재현은 손을 거두며 어깨를 으쓱했다.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간단히 거래는 하고 가시죠. 거래? 네, 아주 간단합니다. 박재현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입 닫고 조용히 사세요. 그럼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상별은 박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물론 전과자라는 게 좀 불편하시겠죠. 취업도 힘들 테고 사람들 시선도 따가울 테고. 하지만 참으면 됩니다. 참는 게 미덕 아니겠습니까? 박재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만약 말입니다. 하상별 씨가 언론에 떠들어댄다거나 SNS에 억울하다고 글을 올린다거나 혹은 필재군에게 다시 접근한다거나 하면. 박재현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상별의 심장이 멎었다. 아버지의 택견 도장 사진이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한옥. 마당에는 모래가 깔려있고 처마 밑에는 전통 택견 하기덕 도장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도장 위치가 참 좋더군요. 박재현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역세권이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에요. 상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하상별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도장이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재개발은 법적 절차니까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박재현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필재 아버님이 그 재개발 조합의 이사시거든요. 아, 물론 이건 비밀입니다. 상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비겁하다고요? 박재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하상별 씨,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공정한 심판도 없고 명확한 룰도 없어요. 있는 건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뿐이죠. 그는 한 발짝 다가섰다. 아, 뭐 스포츠라고 다른 건 없겠죠. 그건 뭡니까? 억울하다고요? 박재현은 웃었다. 억울한 건 다들 마찬가지예요. 필재군도 억울했을 겁니다. 뒤에 힘이 있는데도 졌으니까. 필재 아버님도 억울하셨을 거예요. 아들이 병원 신세 지는 걸 보셨으니까. 그건 필재가 먼저. 증거 있나요? 상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없죠. 그게 바로 제 요점입니다. 박재현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하상별 씨, 당신은 졌습니다. 링 위에서도 법정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깔끔하게 인정하시죠.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는 상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박재현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 아버님께는 안부 전하지 마세요. 노인분 심장이 안 좋으실 텐데 괜히 충격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다. 상별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무력감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죄송합니다만 전과 기록이 있으시네요. 네, 하지만 집행유예고 정당방위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회사 규정상 전과자는 죄송합니다. 12번째 면접이었다. 상별은 구인 광고를 보며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편의점, 주차관리원, 경비, 배달, 심지어 공사장 막노동까지. 하지만 모두 똑같은 대답이었다. 전과자는 곤란합니다. 어떤 곳은 면접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거절했다. 상해죄! 이거 폭력 아니에요? 우리 여기 손님들 많이 오는 곳인데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런데 왜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요? 죄송합니다. 상별은 거리를 걸었다. 11월에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주머니에는 10,000원이 남아 있었다. 고시원 월세는 이미 2달째 밀렸다. 하상별 씨, 다음 주까지 밀린 월세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고시원 주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상별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 멈춰섰다. 동전 몇 개가 손에 남아 있었다. 아버지, 하지만 손이 떨려 동전을 넣을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아버지, 저 국가대표 박탈당했어요. 폭력 사건으로 전과자 됐어요. 일자리도 못 구했어요. 도와주세요. 상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중전화 부스를 지나쳐 걸었다. 밤 10시. 상별은 버스를 타고 아버지의 도장이 있는 동네로 왔다. 오래된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 상별은 담 너머로 도장 마당을 바라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 이번엔 품밟기를 해보자. 발을 교차하면서 그래. 그렇게 중심을 낮추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소리였다. 택견은 싸움이 아니야. 춤이지. 상대를 제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거란다. 상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큰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잡아주던 기억. 상별아, 품밟기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분노를 춤으로 승화시키는 거지. 하지만 자신은 그 가르침을 저버렸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필재를 반쯤 죽도록 때렸다. 택견이 아니라 태권도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지. 상별은 중얼거렸다.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아버지를 실망시켰어. 그리고 결국 전과자가 되었지. 어떻게 들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봐? 상별은 담에서 손을 떼었다. 안에서 수업이 끝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수고했어. 조심해서 돌아가. 네? 사범님.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도장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상별은 재빨리 골목 모퉁이로 숨었다. 아이들이 지나간 후 다시 도장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허리가 예전보다 더 굽었다. 머리도 더 휘어졌다. 아버지. 상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는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때 아버지 하기덕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상별이 사라진 곳을 묵묵히 바라봤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상별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네온 사인들이 번쩍이며 밤거리를 밝혔다. 빨강, 파랑, 초록,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춤을 추듯 깜빵이었다. 야, 오늘 진짜 재밌었다. 언니, 저기 카페 들어갈까?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다녔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친구들은 즐겁게 어깨동무했다. 퇴근길 직장인들은 피곤한 얼굴에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갔다. 하지만 상별에게는 모든 게 회색빛이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흐릿한 회색으로만 보였다. 이도 저도 아닌 빛깔.
음울하고 축 처진 기분. 아웃사이더의 색깔이었다. 상별은 멍하니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다. 어느새 그는 한강 다리 위를 걸고 있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상별은 난간에 기대어 검은 강물을 내려다봤다. 물결이 일렁이며 도시의 불빛을 반사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어둠뿐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국가대표의 꿈. 중학교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자리.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민 앞에 서면 모두가 그의 이름을 외치는 그 순간. 하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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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아버지의 인정. 평생을 택견의 길을 걸어온 아버지. 늘 엄격하고 무뚝뚝했지만 그에게 단 한 번이라도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을 받고 싶었다. 잘했다, 상별아.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자존심, 폭행죄, 전과자, 선수 자격 박탈, 모두 무너졌다. 하! 쓴 웃음이 나왔다. 웃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박재현 변호사 말이 맞네. 그 차갑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상별 씨,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은 졌습니다. 나 졌어, 완전히. 그때였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상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재킷이 펄럭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져 나왔다.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가기 시작했다. 상별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잡았다. 명함이었다. 박민구, 현대인력회사 이사. 민구 형? 박민구, 아버지 밑에서 함께 택견을 수련하던 형이었다. 상별보다 5살 많았고 체격도 좋았으며 실력도 뛰어났다.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나? 어느 날 아버지와 민구 형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다음 날부터 민구 형은 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몇 년 후 우연히 거리에서 민구를 만났다. 상별아, 야, 얼마만이냐? 민구는 변해 있었다. 말투도 옷차림도 심지어 눈빛까지. 예전에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형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지. 돈도 잘 벌고. 너도 알다시피 택견 같은 거로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 하. 쓸쓸한 웃음이었다. 헤어질 때 민구는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었다. 상별아,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해. 형이 도와줄게. 그때는 그저 사교적인 말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 힘든 때 아닌가? 상별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난간에서 몸을 떼었다. 다음 날 오후, 상별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구로동의 한 건물 4층. 현대인력회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유리창에는 신문지가 붙어 있었고 입구는 어두컴컴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누구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저 박민구 이사님 찾아왔는데요. 약속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 명함을. 상별이 명함을 꺼내 보이자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 잠시만요. 남자는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돌아왔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복도를 지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자 거기 박민구가 앉아 있었다. 상별아. 민구는 활짝 웃으며 일어났다. 형. 야, 진짜 연락할 줄은 몰랐는데. 앉아. 커피 줄까? 아니면 소주? 아니요, 괜찮습니다. 뭘 딱딱하게 그래, 우리 사이에. 민구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형한테 찾아올 정도면 뭔가 있는 거겠지? 상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 저 일자리 좀 구하고 싶어서요. 일자리? 네, 뭐라도 좋아요. 힘쓰는 일이라도. 민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상별을 쳐다봤다. 상별아, 너 무슨 일 있었지? 네. 말해봐, 형한테. 상별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다. 폭행 사건, 재판, 선수 자격 박탈, 모든 것.
민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래서 지금 빈털털이란 얘기지? 네, 세상 참 더럽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생이 무너지고. 제 잘못입니다. 아니야, 넌 잘못하지 않았어. 민구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다. 좋아, 형이 일 하나 줄게. 정말요? 그럼. 근데 쉬운 일은 아니야. 각오해야 해.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민구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 그 정신 좋아. 박민구가 상별에게 시킨 일은 채권 추심이었다. 쉽게 말하면 빚을 받아오는 일이다. 상별아, 이거 합법적인 일이야. 우리는 정식으로 등록된 추심업체고 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민구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상별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첫 현장은 관악구의 한 빌라였다. 민구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주었다. 이 집 주인이 3개월째 돈을 안 갚고 있어. 가서 받아와. 네, 형. 상별은 선배 병팔과 함께 갔다. 병팔은 상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야, 신이 겁먹지 마. 그냥 초인종 누르고 돈 달라고 하면 돼. 간단하잖아? 네. 하지만 현장은 달랐다. 문 열어요. 김철수 씨. 문 열라고. 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상별이 눈살을 찌푸렸다. 저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야, 신이 입 다물고 있어. 안 그러면 어떻게 돈을 받아? 결국 문이 열렸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중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려. 이미 3개월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릴까?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무덤 앞에서 돈 갚으세요. 하라고? 돈이 없어요. 정말. 없으면 만들어야지. 집에 TV가 있네. 냉장고도 있고. 이거 다 팔면 되겠는데? 그건 상별은 뒤에서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다. 이게 합법이라고? 두 번째, 세 번째 현장을 거치며 상별은 깨달았다. 이건 합법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합법의 탈을 쓴 불법이었다. 협박, 폭언, 심지어 물리적 위협까지 하고 있었다. 야, 신이 저 새끼 팔 한번 잡아봐. 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해. 상별은 채무자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병팔은 채무자의 배를 걷어찼다. 봐봐, 이렇게 간단하잖아. 채무자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상별이 팔을 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 병팔은 다시 발을 올렸다. 상별은 그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채무자의 팔을 놓고 병팔의 발을 막았다. 그만하시죠. 뭐라고? 이 자식이? 병팔은 곧장 상별을 공격했다. 주먹이 빠르게 상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상별은 코웃음을 치며 피했다. 그러나 공격은 하지 않고 피하기만 했다. 제풀에 지친 병팔은 물러서며 말했다. 좋아, 두고 보자고. 그날 상별은 바로 민구를 찾아가 말했다. 형, 저 그만두려고요. 뭐? 갑자기 왜? 이 일이 제 양심에 맞지 않아서요. 민구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별아, 양심? 지금 네가 그럴 처지야? 그래도 야, 넌 전과자야, 전과자.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할 수 있는 줄 알아? 여기가 유일한 곳이야. 죄송합니다.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병팔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병팔은 민구에게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저 자식이 추심 현장에서 돈 받는 걸 방해했습니다. 민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상별아, 정말이냐? 상별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뒤에서 민구의 고함이 들렸다. 동생이라고 오냐 했더니 추심을 방해하는 건 이 바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상별은 아버지의 택견 도장으로 가기로 했다.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겠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해가 지는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었다. 조금만 가면 택견 도장이었다. 그때였다. 야, 하상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강민구의 사무실에서 봤던 남자들이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무슨 말인지?
민구 형님한테 듣고 왔어. 내가 배신자라고. 우리 일을 방해했다고. 저는 그냥 그만둔 겁니다. 닥쳐. 주먹이 날아왔다. 상별은 반격하려 했지만 순간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생각에 멈칫했다. 얼굴에 주먹이 박혔다. 이 새끼! 우리가 우스워? 발길질이 날아왔다. 상별은 몇 대 맞고 끝내려 했다. 참자. 또 싸우면 안 돼. 또 문제가 생기면 끝이야.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인정사정 없이 덤볐다. 야, 이 새끼 죽여버려. 감히 이 바닥의 질서를 무시해?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다가왔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 상별의 본능이 깨어났다. 상별은 몸을 낮추고 상대의 다리를 걷어찼다. 택견의 품밟기. 으악! 남자가 넘어졌다. 이 새끼가. 다른 남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상별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택견과 태권도, 몸에 밴 기술들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등에 주먹이 박혔다. 숨이 막혔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때였다. 이놈들이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돌아보니 아버지 하기덕이 서 있었다. 아버지. 하기덕은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평생을 택견과 함께 살아온 무인이었다. 야! 저 노인네 누구야? 늙은이, 뼈 나가기 전에 물러나. 하지만 하기덕은 뚜벅뚜벅 다가왔다. 깡패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하기덕은 당황하지 않았다. 택견의 활갯짓. 으악! 남자 하나가 나가 떨어졌다. 이 늙은이가. 함께 덤벼! 나이든 하기덕은 곧 위기에 빠졌다. 숫자가 너무 많았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아버지. 상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아버지를. 터져나오는 힘. 상별은 달려들었다. 분노한 상별의 주먹과 발은 무자비했다. 택견의 유려한 움직임에 태권도의 파괴력이 더해졌다. 으악! 이 새끼 미쳤어! 골목에 비명이 울려 퍼졌다. 5분 후 깡패들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다. 상별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상별은 아버지를 부축했다. 괜찮다. 상별아. 하기덕은 상별의 어깨에 기대어 걸었다.